오늘의 책,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안녕하세요. 붓겟마인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육아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아동 심리학자나 유아교육 전문가분들의 강연, 인터뷰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과 서로의 생각과 경험담을 나누며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육아서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시중에 좋은 육아서가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독서를 좋아하고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즐깁니다. 특히 육아 관련 내용이라면 여러 전문가분들의 감수를 거쳐 쓰여진 것이 많기에 정보의 신뢰도도 높지요. 육아서를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건 단지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회사가 정말 바빴던 때라 그냥 일을 최우선으로 몰두했던 것 같아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첫째도 키워봤는데 이제 와서 뭘 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겼고요. 솔직히 저의 경우는 육아서가 그다지 재미있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책을 읽거나 짧은 영상들로 필요한 정보만 취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육아는 원령 따라, 아이의 기질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육아서를 펼쳤을 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나 대처 방법 등에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경험을 해야 그 책의 내용들이 공감됐을 텐데 말이에요. 육아서 없이 육아하는 저의 육아 철학은 갓난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자였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애가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아이가 뭘 알아? 이런 건 제게 이유가 될 수 없었지요. 어른을 대할 땐 성숙하게 행동하고 아이를 대할 땐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였는지 오늘 소개드릴 이 책의 표지를 보는 순간 내 말이 이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제목 아래 쓰여있는 내 아이를 모르는 전문가의 조언보다 내 아이와 다른 남의 집 아이보다 내 아이를 보면서 키우겠습니다. 라는 이 문구를 보고 말이지요. 책의 저자는 참 모범생이에요. 16년차 초등교사이자 쌍둥이 두 딸을 키우는 엄마인데 매 순간 자녀 육아를 위해 공부한 후 그것을 두 아이에게 적용하고 기록했다는 것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육아 태도나 가치관이 저와 비슷해서 읽기에 편안하고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는데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육아법을 찾기 위해 여러 이론을 섭렵하고 나아가 유아교육 목표 및 교육 심리에 대해 다시 공부했다는 대목에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육아에 대한 결이 맞았을 뿐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은 비교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책에는 피아제, 에릭슨, 콜버그, 노엄 촘스키 등 심리학, 교육학, 언어학 분야에서 저명한 여러 학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쉽게 전문가들의 조언과 행동 가이드를 찾아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아이의 기질과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육아법을 찾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감히 의견을 드리자면 이 책 한 권만 읽어보셔도 육아 가치관 정립과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솔직하게 쓰여진 저자의 어느 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희의 짜증이 시작된 지 30분이 흘렀다. 어느새 은희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갓난아기가 울면 즉시 안아주라는 조언을 여기저기서 들었다. 아기의 울음은 불편하다는 신호이니 즉각 해결해주라는 뜻이었으리라. 말을 배우는 한두 살 때는 아이가 울면 욕구와 감정을 읽어주라는 지침도 책에서 여러 번 봤다. 아이에게 의사표현을 가르쳐주라는 뜻이었으리라. 그런데 아이가 서너 살이 되니 책에서 배운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아이는 언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울었다. 기분이 좋을 때나 평온할 때는 자기 말을 끊임없이 하지만 감정 주머니가 쌓여 터져버리면 속수무책으로 화를 내며 울었다. 말을 배우기 전보다 더 크고 길게 울음을 뱉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아이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세요 라고 했다. 불쾌한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니 아이가 감정을 터뜨릴 때는 자극하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의미다. 아이의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은 뒤 부모가 그 감정을 읽어주고 행동의 경계를 알려주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아이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도 점점 짧아질 거라고 했다. 말이 쉽지. 본능은 이성을 앞지른다. 전문가의 조언이 떠오르기도 전에 그만 좀 울어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 말을 앞니 끝에서 막아내고 꿀꺽 삼켜도 속에서 맴돌았다. 이성은 사라지고 엉엉 우는 아이와 부들부들 떠는 엄마만 남았다. 참고 참다가 왜? 대체 왜? 라며 괴성을 지르는 엄마가 나였다. 수시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나를 책망하기도 이제 지겨웠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감정을 터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정이 격하게 터져 나오려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했다. 그래서 육아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나만의 지침서를 만들었다. 나만의 지침서를 만들었지만 내 앞에서 막무가내로 화내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다. 저러다 제 성질을 못 참는 아이로 자라면 어쩌지? 감정 조절이 저렇게 안 되는데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아? 안 된다고 딱 잡아서 울음을 그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는 나의 양육 방식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아이의 감정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잘못된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를 보면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었다.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규칙을 따라야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서운함, 속상함, 억울함 등의 미묘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컵에 가득 담긴 물이 마지막 한 방울로 넘치는 것처럼 아이의 감정 주머니도 사소한 한 가지 일로 터져버린다. 꽉 막혔던 감정이 피용 하고 풍선 바람 빠지듯 나오면 좋으련만 어떤 것들은 슬픔, 억울함 등의 덩어리들이 반죽처럼 뒤섞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양으로 한꺼번에 튀어나오며 폭탄 터지듯 굉음을 낸다. 이럴 때 뚝! 그만! 별거 아니야! 라며 감정을 막아버리는 대처는 위험하다. 아이의 불편한 감정도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정해야 한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 맞다. 자신이 불편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불편한가. 그렇다고 무엇이든 그래 그래 라고 용납하는 태도도 위험하다. 기분이 나쁘다고 마음대로 행동하여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감정은 지나간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 불같은 감정을 겪어내는 순간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긴장이 해소되고 마음이 말끔해진다. 아이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 한다. 불편한 감정이 해소되고 말끔해지는 횟수가 쌓이면 아이가 좀 더 자라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속상해.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제 괜찮아. 치료가 끝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충치는 이 안 닦은 대가라는 죄책감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 닦기라는 안내의 말만 남길 수 있을까? 어린이 심리치료사 하임 기너트의 교육심리학에 따르면 부모는 아이에게 규칙을 가르칠 때 아이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이의 행동을 비판하지 말고 아이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주며 이끌어주라는 의미이다. 양치질을 자주 하지 않고 밥을 오래 물고 있었던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니 지금 여기에서 무서움을 이겨내고 치과 진료를 잘 받은 아이에게 충치치료 용감하게 잘 받았네 라며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주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우리 양치하러 가자. 자기 전에 양치질을 꼼꼼히 해야 이가 건강하대. 우리 밥 꼭꼭 씹어 먹자. 밥을 입에 물고 있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대. 처럼 해야 할 일과 그 이유만 간단하게 말해주면 될 일이었다. 논리적으로는 간단한데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잠자기 전 양치질을 귀찮아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아이의 치아를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다. 자책을 견디다 못해 아이에게 이를 안 닦으니까 충치가 생기지. 양치질 안 하면 치과 간다. 라며 불쑥 화를 냈다. 습관적으로 밥을 물고 있는 아이에게 얼른 씹어서 삼켜. 지금 세균이 내 이를 다 뚫고 있어. 밥 물고 있으면 치과 간다. 라고 겁을 주었다. 나의 무의식이 죄책감을 아이에게 던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림으로써 자신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한다. 삼키지 못한 말들은 기어코 튀어나와 아이를 울렸고 꿀꺽 삼킨 말들은 속에서 골마 나를 썩게 했다. 연이 입안에 생긴 충치의 가장 큰 원인은 밥을 오랫동안 물고 있는 습관이었다. 나는 이 습관이 충치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한 입만 더 라며 아이 입안에 떠넣어 주다가 아이에게 나쁜 습관을 심어주고 만 것이다. 이제부터 아이가 꼭꼭 씹어먹는 좋은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되는데 나는 나쁜 엄마야 라는 과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벌을 주느라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 죄책감으로 무거워진 몸은 도리어 아이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에 무기력으로 돌아왔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따졌다. 원인을 밝혀야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 태도는 개선이 아니라 질책이 되기 일쑤였다. 격려하고 힘을 주기보다 잘못된 점을 꼬집어 비난했다. 육아하며 겪는 문제들은 더욱 그러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습관적으로 이유를 탐색했고 원인은 나, 남편 또는 아이였다. 폭탄 돌려막기를 하듯 원인 제공자를 찾았다.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 후에는 아이와 밥을 먹거나 양치질을 할 때마다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충치 좀 생길 수 있지.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의기소침한 거야. 어차피 빠질 유치인데 지금부터 건강하게 관리하면 돼. 나의 목소리에 내 속에 응어리진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되물었다. 정말? 그거 다 네 탓이잖아. 애를 제대로 챙겼어야. 그럴 때마다 스스로 위로했다. 아니야. 그거 다 내 탓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일이야. 부모 교육자 하임 기너트가 제안한 굴욕감을 주지 않고 아이에게 안내하기는 나의 불필요한 죄책감을 알아차리고 털어버린 후에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었다. 유치는 원래 잘 썩는다. 양치질은 원래 좀 귀찮다. 양치 후의 개운함을 알기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내이 닦는 것도 귀찮은데 싫다는 아이를 붙들고 양치질을 돕는 것은 나에게도 힘든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했다. 충치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여서 감사했고 힘들지만 치료를 잘 받은 아이들이 대견했으며 힘든 아이들 곁을 묵묵히 지킨 내가 기특했다. 먼저 아이에게 충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말했다. 더 이상 지나가버린 충치치료 현장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다. 다음으로 치아 건강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기꺼운 마음으로 실천하자며 아이를 독려했다. 양치질이 귀찮다는 아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도 너무 귀찮아서 양치질을 안 했더니 충치 왕국이 엄청나게 생겼어. 라며 내 입안을 구경시켜 주었다. 충치가 생기면 치료하면 된다. 충치가 왜 생겼는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 충치 치료는 양치질을 더 꼼꼼하게 잘 해낼 기회다. 충치가 생겼으니 치료하자. 건강한 치아를 위해 양치질하자. 라고 덤덤하게 말하면 그만이다. 내면아이 치료 전문가 존 브래드쇼는 가족을 각자 역할이 있는 개개인이 모인 하나의 체계로 보았다. 여기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은 물리적인 노동보다 정서적인 부분에 가깝다. 어린 시절 나는 바른 행동만 하는 착한 딸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바람직한 나의 모습에 웃음 짓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편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님은 미란이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의외다. 너도 이런 면이 있니? 라고 말씀하셨다. 2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기대에 벗어나는 모습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어쩌다 실수나 작은 일탈을 하더라도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난 역시 나쁜 아이야 라고 자책했다. 반대로 비교를 당하며 자라는 경우도 있다. 넌 누굴 닮아서 이러니? 너희 형 좀 봐라. 얼마나 착실해. 같은 말들은 유년 시절 내내 듣거나 양육자로부터 못났다, 게으르다, 어리석다 등으로 규정당하기도 한다. 가족 내에서 이러한 세뇌를 당한 사람은 스스로를 문제아라고 규정짓고
계속 그런 행동만 하게 된다. 이 또한 가족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을 착한 아이, 욕심쟁이, 사고뭉치, 조용한 아이 등과 같이 특정한 사람으로 규정짓고 그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변화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고착시킨 가족을 엮이는 가족이라고 한다. 여느 때처럼 아이들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고 있는데 잠자코 내 말을 듣던 양보하지 않는 아이가 내가 먼저 양보했다고 하며 억울해했다. 양보하는 아이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이상했다. 양보하는 아이에게 물으니 제가 먼저 나한테 양보했어 라며 순순히 인정했다. 충격이었다.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양보하지 않는 아이와 양보하는 아이로 구분지어 낙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날 밤에 많이 울었다. 이 또한 어릴 적 나의 경험이 투사된 결과임을 알고는 가슴을 쳤다. 이때 깨닫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두 아이의 행동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둘이라 더 공평하게 대하고 싶었지만 똑같지 않은 둘이기에 넌 더 많이 양보하고 넌 더 많이 양보하지 않아 라는 자동적인 비교와 판단을 멈추기가 쉽지 않다. 내가 두 아이를 다른 온도로 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변하기로 결심했다. 형제 간의 다툼을 다루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종이에 쓰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쓰고 기억해도 실천 못하는 것까지 썼다. 검은 글자들이 뇌에 박힐 때쯤 나만의 문장이 떠올랐다. 그럴 수 있어. 아이들은 양육자의 모델링을 통해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배워야 한다. 두 아이가 달려와 억울함을 호소하면 나는 묵묵히 두 아이의 말을 들었다. 두 아이에게 번갈아가며 그렇지 그렇지 라는 눈빛을 보내고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각자의 상황이 보였다. 나는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상대에게 방점을 찍은 아이의 말을 나는 무엇을 원해 처럼 자신에게 방점을 찍은 표현으로 바꿔주었다. 네가 먼저 달려나가서 화가 나 라는 아이의 말은 나도 이기고 싶었는데 져서 속상해 로 바꾸어 전달했다. 네가 먼저 뺏어갔잖아 라는 아이의 말은 나도 그 머리끈 쓰고 싶어. 누가 먼저 할지 같이 정하자 는 말로 바꾸어 표현했다.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욕구 말하기를 연습하고 연습했다. 형제자매 간의 다툼 대부분은 입장 차이에서 시작된다. 영원히 고정된 피해자와 가해자는 없다. 만약 어느 아이가 늘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아이가 늘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나의 프레임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정말로 그런지 상황을 다시 관찰해야 한다. 아이들이 투덜거리며 달려오면 재빨리 생각하자. 이것은 기회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배울 기회. 너희 둘 다 그럴 수 있다며 아이들의 눈을 보고 말해주자. 정말 그럴 수 있다. 오늘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말을 안 듣는 아이를 질책해놓고 돌아서서 자책하진 않으셨나요? 작가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육아는 내가 먼저 건넨 사랑인지 아이가 먼저 건넨 사랑인지 구별되지 않는 사랑이 오고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아이가 어버이날 때 쓴 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가 날 힘들게 할 때 우리 아이가 내게 주고 있는 사랑을 잊지 말아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드렸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